사람 이거 아시죠? 주주총회 시간과 장소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총회 무효다! 지난 금요일 울산 현대중공업의 회사 분할을 결정하는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 현대중공업 노조는 닷새 전부터 주총장을 점거하고 있었는데 사측이 기습적으로 장소를 바꿔 의결한 겁니다. 노조는 오늘 하루 전면 파업을 하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서부터 촉발된 이번 사안의 쟁점들, 월요일에 오아시스 함께 해주시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첩보전을 방불케 한 만큼 이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먼저 그 주총 당시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5월 31일 오전 10시에 원래는 울산 한마음회관에서 이 주주총회를 열기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닷새 전부터 현대중공업 노조가 못 들어간다, 원천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날 10시 반쯤에 그 사측이 긴급하게 주총장을 바꾼다, 이렇게 유인물을 돌려요. 그리고 네. 11시 10분에 그 울산대 체육관에서 여기에서 주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 안건 두 가지가 올라오는데요. 예. 오늘 대화를 나누게 될 그 회사의 물적 분할 안건 하나하고 이사 선임건 10분 만에 처리가 됩니다. 네. 자, 이 노조는 그 주총이 원천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여러 이유를 지금 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날치기 주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실제로 이 주총이 좀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판례가 없진 않아요. 2000년에 국민은행 주주총회하고 2013년에 있었던 CJ엘로비전 주주총회. 네. 이 건의 경우에는 각각 3년 뒤에 법원이 무효다 이렇게 판결 내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현대중공업 건도 그렇게 될 것이냐, 그건 세모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원천적으로 닷새 동안 봉쇄를 하고 있었으니 진입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예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점이 아마도 불가피성으로 인정이 될 것 같고 네. 사측에서 그 검사인의 의견을 구해서 현장에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네네. 주총장을 옮기겠다고 공표를 하고 버스를 현장에 세 대를 세워두거든요. 예. 그런데 이 버스가 노조가 가로막아서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노조의 주장이 이겁니다. 주총을 할 때는 원래 현행법상 2주 전에 시간 장소를 공지하게 돼 있는데 네. 그럼 원칙이죠. 예. 원칙인데 그걸 지키지 않았고 노조 측 주주들의 그 이동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 이 주장인데 이건 좀 첨예하게 다툴 여지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측이 약간 더 유리해 보입니다. 예. 자, 이 사안은 사실 그 올해 3월 그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그 시점까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올해 3월에 그 대우조선해양을 가지고 있었던 산업은행하고 현대중공업이 본계약을 체결을 해요. 네. 인수하겠다 의향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사실 그 과정도 좀 자연스럽진 않았습니다. 네. 그 전체적으로 이 대우조선해양을 넘기는 과정에서 다른 인수 의향자들의 참여가 없었고요. 혹은 네. 사실상 현대중공업하고 얘기가 끝난 다음에 하려면 해보든지 이렇게 알려주는 식이었기 때문에 과정 자체가 좀 매끄럽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이 현대중공업도 이 인수하는 방식이 좀 독특하거든요. 네.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이 딜이 산업은행에는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을 해주실 부분이 이 현대중공업을 굳이 둘로 쪼개야 하느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 분할 얘기잖아요. 이게 꼭 이런 방식을 써야만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좀 어색하죠. 원래는 A사가 B사를 인수한다 하면 돈을 내고 그 회사 주식을 사오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네네. 일반적인 케이스이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딜을 하겠다는 거냐면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식하고 현대중공업의 주식을 맞바꾸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도 바로 현재 상태 그대로 맞바꾸는 게 아니라 현대중공업을 일단 둘로 쪼갭니다. 네. 말하자면 좀 큰 규모의 조직 개편을 하겠다는 건데 이걸 둘로 나눠서 생산 부문은 자회사로 두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R&D 부문을 간판을 바꿔단 한국조선해양이라는 회사로 넘기겠다는 건데 예. 심지어 이 과정에서 울산에 있는 본사까지 서울로 옮기겠다. 그래서 회사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냐. 예. 회사가 혹시 이 대우조선해양하고 합친 이후에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네. R&D하고 생산을 나누는 것 아니냐. 이거를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국조선해양으로 갈 노동자는 500명 정도라고 하고 지금 현재 14,000명이 있는데 그 울산의 자회사로 남게 되는 쪽이 13,500명의 노동자가 남아있게 네. 된다고 하는데 이 부채 비율은 또 그 자회사, 울산에 남아있는 자회사가 아주 높게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거는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뭐 우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노조 입장에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그 물적 분할이라는 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큰 조직 개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현대중공업을 지금의 하나의 회사에서 한국조선해양이라는 회사와 생산을 담당하는 기존의 현대중공업 간판을 가지고 있는 회사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런데 회사를 나누면서 자산과 부채도 나눠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자산은 R&D 쪽으로 가게 되고 부채는 대부분 그 생산 부문으로 넘기게 된다는 건데 네. 이게 좀 반반이에요. 하나는 그 조선사의 경우에는 선수금을 받아도 그러니까 사실상 수입이지만 예. 배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넘기기 전까지는 계약금 받은 것도 부채로 봅니다. 네. 그리고 배를 만들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자재들을 사들이게 되잖아요. 예. 요것도 배를 완전히 납품하기 전까지는 부채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채가 그 이자를 물어야 하는 금융부채랑은 성격이 네. 다르거든요. 아주 그 재무 건전성이 나쁘다 그런 부채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주 나쁜 빚을 다 떠넘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장부를 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는 건 맞고 일반 근로자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예컨대 한국 GM의 경우에는 R&D하고 생산을 나누고 결국 군산을 벌였잖아요. 예. 이런 전례를 볼 때 노조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런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사측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채는 기존의 금융부채랑 좀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아침에 담화도 나왔거든요. 네. 협력해서 열심히 하자. 우리는 기존의 단협 내용을 승계할 생각이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빚을 많이 떠넘겼다고 하는데 생산 부문의 성과가 안 나오면 중간 지주 회사가 되는 이 한국조선해양도 의미가 없다. 우리는 연결 기준으로 그 재무제표를 공유하는 사이거든요. 100%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너희가 실적이 안 나오면 우리도 실적이 안 좋다. 우리는 남이 아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와중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본사 이사 이런 계획을 왜 세웠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이제 서울에 위치하게 될 걸 놓고도 또 노조 또 나아가서 그 지역 사회 반발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 지역은 사실 현대중공업이 기존에도 몇 차례 구조조정을 겪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비정규직 한 25,000명, 정규직 6천여 명 정도 그 회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게 불과 최근 한 5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요. 감원이 추가로 없을 거라고 해놓고 감원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노조 입장에서는 사측을 봐줄 만큼 봐줬다 이런 정서가 있을 수가 있고 신뢰도 많이 무너졌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뜩이나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회사에서 우리가 간판만 바꿔다는 거고 그냥 구조조정 없이 그냥 조직 개편을 크게 하는 것뿐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데 네. 왜 굳이 울산에 있는 본사를 서울로 옮겨야 하느냐. 뭐 사측의 입장은 이거예요. R&D 같은 데 고급 인력은 네. 박사급 인력은 울산까지 오지 않는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건 사실 그 명쾌한 설명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총수 일가의 지분 승계를 위한 작업이다. 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지금 정기선 씨, 그 정몽준 씨의 아들 정기선 씨가 이 글로벌 서비스라는 회사의 대표인데 네. 글로벌 서비스라는 회사는 뭐 하는 곳이냐? 현대중공업 밑에 100% 자회사예요. 예. 근데 이 회사는 현대중공업 안에서 만드는 그 선박들의 AS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배를 친환경 규제에 맞춰서 고쳐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사실상 땅 짚고 헤엄치는 회사인데 내부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의 비중이 재작년 기준으로 거의 4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회사하고 현대중공업 사이에 그 중간 지주 회사, 이번에 생긴 회사를 끼워 넣게 되면 네. 어떤 마법이 발생하느냐. 만약에 개정되는 공정거래법이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여기서 일감 몰아주기나 내부 거래 규제를 다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직거래가 아니고 중간에 누가 하나 끼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회사가 아니라 손자회사가 아. 되는 거죠. 예. 물론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지 않고요. 자회사 관계를 현재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 한국조선해양이 그 지분을 100% 사들여서 손자로 만들어준다. 네. 그러면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의 규제를 다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그러면서도 한국조선해양을 통해서 그리고 현대중공업 지주사를 통해서 건너서 이제 조선사들의 수익이 고배당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작년에 정기선 씨가 아버지한테 그 한 3,040억 원 정도 증여를 받았는데 요 예. 증여세를 낼 종잣돈까지 고배당을 통해서 받아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 겁니다. 네. 또 비슷한 맥락에서 이 노조 측은 이 총수 일가의 어떤 경영 책임을 묻기에도 중간에 말하자면 옥상옥 같은 회사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우려를 하고 있던데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렇게 직거래가 아니고 중간에 누가 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플랫폼 사업자들이 책임을 피해갈 때 하는 방식이 그거잖아요. 네. 나랑 저 사람이랑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중간에 있는 가운데 있는 회사가 알아서 한 거야 라고 떠넘길 여지도 있죠. 예. 자, 법인 분할 승인 이후에 이 현대중공업 실사단이 오늘 오후에 이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 옥포조선소를 방문을 했는데 이쪽도 상황이 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일단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입장에서는 뭐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네.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실 처음에는 반반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거 인수합병이 잘 되면 우리끼리 저가 경쟁하던 거 벗어나면 수익성이 더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노조 투표에서 처음엔 거의 반반이었는데 네. 이게 물적 분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빚만 떠안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기운 거고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남이 우리 회사를 사간다. 그럴 경우에 현대중공업하고 사업 부문이 굉장히 많이 겹치거든요. 네. 교집합이 많으면 우리가 객식구인데 우리부터 잘라낼 거야.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아침에 현장에 갔지만 쇠사슬을 엮어서 현장을 봉쇄하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자, 뭐 노조의 반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인 분할 효력에 대한 법적 다툼 이게 해결이 다 된다 하더라도 또 국내외적으로 또 해결해야 될 넘어야 될 산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의 조선소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또 독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이 합친다 그러면 그냥 조선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20%를 넘어가고요. 예. 특히 유조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두 회사가 합친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세계 큰 유조선 그 업계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이걸 최소한 10개 정도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나라 공정위들이 다 승인을 해줘야 하거든요. 아, 그런 절차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컨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퀄컴하고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가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예. 중국의 공정위가 그 제동을 겁니다. 해서 합병이 무산이 된 사례가 있고요. 국내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SKT하고 CJ 헬로비전 간의 합병을 국내 공정위가 승인하지 않은 사례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아마도 국내 공정위는 그 산업은행의 어떤 정책적 의지, 정부가 보여주는 행보를 고려할 때 네. 승인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해외에서는 특히 일본의 선사 이런 곳들은 태클을 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자, 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그동안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이 제살 깎아먹기식 수주 경쟁을 없애고
우리 조선 산업이 한 걸음 도약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순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성실히 일해온 노동자들과 하청업체 또 협력업체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겠죠. 기업과 정부, 노조가 신뢰하며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